저희 다 같이 마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열리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철 목사님 안 돼요. 하루가 늘 새로워. 예. 안녕하세요. 윤광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뛰어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교정 선교 포럼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또한 미비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포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시작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고 발전되어지는 포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이성준 목사님, 그리고 강사로 함께해 주신 분들, 또한 우리 회원님들, 교정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이남재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으면 되나요?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늘의 밑 땅에 아니하면 하늘을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그동안 많이 기대하고 우리 이성준 목사님에게 많이 귀찮게 했는데 실현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이번에 이끌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정 선교를 하면서 회장이 그전에 정직원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잘 갖추어진 교정 선교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많은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도 미랄 알갱이가 충실해야 되는데 배아와 배젖이 잘 충실해야 또 그래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소명이 배아이면 실력을 가진 대젖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그 갖춤이 되어서 네. 내가 하는 사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이렇게 순서를 마치고 2부는 박정란 우리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코사코리아 대표 박정란입니다. 오늘 두 단체가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포럼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정선교협의회 그리고 코사코리아 회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1년간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교정시설 안에 있는 회원들, 저희는 멘티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편지가 많이 왔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가족 접견이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견디려고 하는데 종교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고 교정선교협의회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안에 우리 교정 포럼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출발이었고 오늘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함께 가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 섰고 또 좋은 강사님 모시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강의의 강사분께서는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님 그리고 패널 강의로는 부산구치소장님이신 김영식 소장님 그리고 과천시 건강지원센터장이신 이성준 센터장님 모시고 강의하시고요. 그리고 강의 후에 강의를 바탕으로 참석하신 회원분들의 토론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시간 한 20분 정도 5분의 질문자와 그리고 강사분들의 질의응답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김한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한식 교수입니다. 전국의 그 경찰 행정학과는 상당히 많은데 교정학을 가르치는 학과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 백석대하고 경기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강의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해서 교정과 또 최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정 선교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PPT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께서 공유 네.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요? PPT를 네네. 띄우셔서 공유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유하면 그 아랫단에 보시면 중간에 화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떴네요. 네, 아, 이제 네. 네, 이제 떴고요. 슬라이드쇼 예. 공유가 됐습니다. 되나요, 지금? 네. 공유가 된 건가요? 네. 그럼 제가 강의해도 될까요? 네. 네. 제목은 한국의 교정 현황과 코로나 대응 이렇게 했고요.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우선 교정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정이란 용어가 아직도 국민들 가운데 많이 생소합니다. 학자들도 행형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교정이라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절차, 그러니까 형사사법의 최종 단계를 우리가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는 우리가 크리미널 저스티스 프로시저라고 그러는데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서 교정까지. 이 교정에는 이제 보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시설 내에서 처벌하는 시설 내 처우와 그다음에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처우, 이렇게 크게 범죄자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범죄자를 이렇게 형 집행 단계에서 징역형을 집행하고 할 때에는 인권의 침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에 따라서 범죄자를 처우하고 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왕의 전권으로 형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신체형을 가해서 태형이나 이렇게 장형 같은 것을 우리 사극에 보면 나오지만 아무튼 유럽이나 아시아를 불문하고 왕이 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벌이 아주 사형이나 이런 신체형 중심의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는 법에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치주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정과 관련한 중요한 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형법이 중요하죠. 형법은 어떤 범죄자의 행위가 범죄인가를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과연 사형을 시킬 것인가, 징역형, 벌금형 이렇게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이고, 또 형사소송법은 이제 형법에 정해진 그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적정한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또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에 의해서 재판 과정을 거쳐 징역형, 이것을 자유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이제 구속하는 이 자유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형벌 집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즉 형집행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정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법을 얘기하라 하면 형집행법과 보호관찰법,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소년법이 있습니다.
요 19세 미만의 소년 요 세 가지 법을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도 이 형집행법, 보호관찰법, 소년법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정은 우리가 이제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잡을 교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즉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를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한다. 영어로는 correction. correction이라는 그 말에는 바르다, 정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correc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정이라 하면 형벌 집행과 교정 교화 활동을 합해서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형벌 집행과 교정 교화 활동을 통해서 출소 이후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재범을 방지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교정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전국에 54개가 있고요. 보호관찰소가 57개가 있고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형벌 절차를 설명하면 수사와 공판과 집행 단계 이렇게 그래서 수사는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이 관여를 하고 공판은 법원이 관여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대한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형의 집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형의 집행이 바로 교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과 관련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정시설 내나 혹은 소년원이나 그리고 보호관찰 이러한 모든 것을 합해서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정 소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만든 그 홍보 자료 중에 나온 건데요. 교정은 바르게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범죄자를 교정시설에서 교화시킨다는 거, 교정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정공무원이나 교정위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은 수용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사명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마음대로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과천에 있는 법무부입니다. 지금 이 전체를 다 법무부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교정과 관련된 바로 교도소, 구치소를 감독하고 관할하는 교정본부가 있고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교정본부로만 되어 있고 청으로 독립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사태가 났을 때에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은 이제 교정청으로 독립이 되어 있다면 교정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도 얘기하고 대책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에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그리고 54개의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관이 있는 청은 대구지방교정청입니다. 이제 경상남북도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면 건축된 신축된 교도소는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4개의 교정시설이 있고 교정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54개의 교정시설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정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재소자는 한 52,000명, 지금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확진 사태 나오고 나서 가석방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줄었는데 아무튼 한 52,000명 정도, 소년원의 원생들이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보호관찰이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보호관찰은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16,300명입니다.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지방교정청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또 교정본부에도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보호직 공무원은 이제 소년원에 한 800명 정도, 보호관찰소에 한 2,500명. 지금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호직 공무원들이. 그런데 사실 외국에는 교정직과 보호직 공무원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교정직 공무원들이
교도소 구치소에도 근무했다가 또 보호관찰소에도 근무하고 또 소년원에도 근무하고 이런 체제를 특히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서는 그런 체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교정직과 보호직이 구분돼 있고 또 선발할 때도 별도로 뽑습니다. 매년 이제 한 번씩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을 선발을 하는데 올해도 교정직 공무원을 한 800명 정도 뽑았고 보호직 공무원 한 300명 정도를 뽑았는데요. 별도로 이렇게 뽑고 있어서 사실은 똑같이 교정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도 하고 업무도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교정과 관련된 현안은 뒤에서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밀 수용이나 부정적 이미지 또 교정의 전문화, 교정청의 독립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정이 그 나라에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범률입니다. 즉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많이 하면 교정은 실패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25% 정도, 이거는 이제 25%는 재복역률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다시 교도소나 구치소로 들어오는 것을 재복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2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출소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다시 복역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5%, 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도 35% 정도는 재범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범률을 줄이나가 어느 나라든지 교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감옥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범죄는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함께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살인죄가 벌써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범죄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 범죄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사형이라든지 신체형이라든지 범죄자를 그냥 두면 국가나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징역형을 위주로 하는 이 교도소 체계는 언제 출발했느냐? 이걸 근대 교도소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감옥입니다. 이제 저 이후에 김영식 소장님이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실 텐데 김영식 소장님이 바로 여기를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595년에 이제 이러한 지금 이 사진 보시는 거는 그 이후에 계속 증축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감옥 문표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앞에 붙어 있었던 표지판이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악행에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선으로 인도하려 한다. 나의 손은 엄하나 나의 마음은 친절하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어떻게 4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 지금도 우리가 형벌 집행과 교정 교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 훨씬 전에 이렇게 이 교정의 선배들이 나의 손은 엄하나 나의 마음은 친절하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계속해서 감옥제도가 발전해 왔고 특히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독거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미국의 제도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근대 감옥제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동부구치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좀 넘겨주시죠. 동부구치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고층 아주 최신식의 교도소 구치소까지 이제 발전이 되온 것이죠. 자, 작년 12월 달에 동부구치소에 수용자 코로나 확진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한국 교정의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직원 1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1000명이 넘어서 1월 중에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뭐 속초로도
보내고 강원 북부교도소죠.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뭐 8명이 수용됐다. 이건 5명 수용하는 방에 8명이 수용됐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해외 토픽에도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직원 1명이 감염됐는데 1월 3일에 이제 1108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보는 화면은 미국 아칸소 주에서 한 4,000명 이상의 수용자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No Execution by COVID-19 이건 뭐냐면 재소자들을 코로나로 사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엑스큐션이 사형이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수용자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있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동부구치소 때문에 동부구치소 하나 때문에 그랬지 또 다른 데에서는 큰 염려가 없었고요. 그러면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밀집, 밀접, 밀폐, 3밀. 이거 많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건물 구조에 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12층짜리 5개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통로로. 그러니까 한 통로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확산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외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구치소라든지 인천구치소와 같은 이런 고층 구치소는 야외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나 통풍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수용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70명 수용에 343명이 과밀 수용이 됐고요. 약 117%의 과밀 수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거실이 부족했어요. 5인 거실에 7, 8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초기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12월 18일에 가서야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늦었죠. 그리고 다음 화면 볼까요? 그렇다면 핵심은 과밀 수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과밀 수용이거든요. 특히 구치소가 굉장히 과밀 수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지역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우선은 미결 수용을 하려면 구치소가 있어야 되는데 구치소가 대단히 적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 구치소 없습니다. 대전 구치소도 없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도 지금 구치소가 없는 형편이니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빨리 구치소가 증설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과밀 수용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국민들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계속해서 중벌 규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법원에서 재판관, 판사의 재량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 수사가 많아요. 미결 수용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12월 달에 과밀 수용은 위헌이라는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형집행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그럼 과밀 수용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좀 개선해야 되고요. 단기 자유형,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도 안 되는 단기 자유형자들은 많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해서 미결 수용자를 감소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 징역형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가석방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과밀 수용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어요. 이걸 빨리 고쳐라. 그렇게 해서 19년 4월 달에 행집형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7년 안에 이 대한민국의 과밀 수용 상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말이죠. 이 법이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 5년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전국 교정시설과 수용자 처우에 대해서.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면 바로 과밀 수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지금 1차 계획이 이미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1차 계획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법원이나 검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주실까요?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확진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정 선교도 중단됐죠. 교정위원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백석대학에서
학기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참관을 갔는데요. 3학기째 지금 참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중단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확진 사태를 우리가 교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잖아요. 우리 교정도 일제시대 또 거쳤고 6.25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교정 선교 측면에서 보더라도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걸 교정 발전, 교정 선교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구성원과 조직이 발전돼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나 교정원들의 의식이 선진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보안 쪽에만 몰려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교정교화 쪽으로 인력을 좀 배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정청과 교정연수원이 독립이 돼야 됩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벌써 독립이 됐는데 16,300명에다가 5만 명 이상 그리고 수많은 교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교정은 아직까지도 독립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교정연수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도소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정 직원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법무연수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정처우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정시설 소규모화해야 되겠고 교정시설 증설. 지금 님비 현상 때문에 교정시설 잘 증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교정시설 조성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나 이런 큰 도시에 전주 뭐 이런 데 구치소가 없다는 것은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정 직원이 전문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담 심리뿐만 아니라 교화라든지 교정이라든지 분류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이 돼 있는데 다시 저는 분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분화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정 홍보 같은 이런 분야에까지 너무 교정이 지금 편견과 오해에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정이 이 코로나 확진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정을 돌아보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 좀 보여줄까요? 예, 이것이 백석대학교 본부동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에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010-5360-3026으로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신 김한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강연 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며칠간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정 선교, 교정 봉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나의 손은 엄하나 나의 마음은 친절하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나의 손은 엄한 거는 보안이고 나의 마음은 친절하다는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평생 한 번도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도소에는. 평생 한 번도. 네네.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이어서 부산구치소의 김영식 소장님께서 다음 패널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요? 네. 예,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입니다. 부산은 이제 해운대 그 동백섬에 꽃피는 봄이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열정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교정 전반의 역사와 또 오늘날 현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또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 교정시설에서는 어떻게 교정 교화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 구치소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PPT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제가 PPT를 처음으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제목은 뉴노멀 시대 교정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보내드린 유인물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 시간은 그야말로 10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온 새로운 시대에 대한 좋은 단어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저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2000년대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우리 교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인터넷도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교정은 전자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키고 또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것이 전자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교정초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떼워주시겠습니까? 예. 소리가 너무 큽니까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렇게 2000년대 되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렇게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교도소도 전 세계적으로 민영교도소가 한 10%에서 15% 하고 모든 부분에서 민영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영교도소가 이제 한 군데 소망교도소 여주에 있죠.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아마 민영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지금 비대면 거리두기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전자경비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되었고, 키오스크라고 여러분들 은행에서 뭐 단말기라든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듯이 교도소에도 제가 전 세계 교도소를 이렇게 많이 가보면 아주 IT가 교도소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키오스크에 판에서 편지가 왔는지 물건을 신청한 것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인트라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또 스마트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막 준비 중인데요. 수용자들이 손목시계와 같은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자살 우려가 있다든지 또 그러한 위험 수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맥박이라든지 모든 것이 즉각 체크가 되어서 중앙본부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에 보듯이 접견을 할 때는 유리 칸막이에 이렇게 막힌 그런 접견도 있지만은 가족 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있는 화상 전화기로도 할 수 있어서 가족과 스마트 접견을 영상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지 않고도 하고 있고요. 또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서 병원의 수용자들이 많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서 영상으로 진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영상을 보면서 한다기보다도 거기에 맥박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원격 화상 진료 장치도 함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원격 화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격 화상 재판 제도입니다. 수용자들이 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수용자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재판을 참여하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그 수용자들도 또 변호사도 법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화상 재판 제도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가택구금 제도도 아마 대두될 것입니다. 이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가택구금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찬 우리 뭐 가택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교도소 수용자인데 교도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거리 제한이라든지 뭐 직장만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가택구금 제도입니다. 예컨대 수용자가 자녀를 길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게 되면 가택구금 제도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과밀 수용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가 있고 국가의 경제적인 효율성도 아주 가능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근무했던 정읍교도소인데요. 교도소 같지 않죠. 여기는 감시대가 없고 옛날에 막루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전자감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통제실에서 아까 수용자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또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수용자의 건강 상태도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 거실 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직접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키오스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수용자들의 어떤 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면은 실제 시범적으로 제가 이제 중앙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교화 프로그램도 심리치료라든지 이렇게 집단치료라든지 독서라든지 정서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되면서 저희들이 모두 중지가 되거나 아주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산구치소에서는 교활동이 중지되었지만 영상을 이렇게 저장된 영상을 틀어줘서 인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문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정기 간행물들을 그전과 달리 충분히 확보해서 각 방마다 다 나눠져서 비록 이렇게 대면은 없지만은 그전에 이렇게 교리 지도도 하고 또 멘토링도 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아마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대신에 문서로 하고 있고요. 또 종교 집회가 지금 저희들이 중지되었다가 이제 제한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구치소에서는 전국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아마 아침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설교 또 천주교 미사 방송을 아침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를 대신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화 방송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 방송을 통해서도 각 종교 집회가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정제도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학교의 교목, 군대의 군목처럼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도소에 상주하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상근하는 교정들이 있는데 영어로는 채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거 정말 논의돼야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교정 제도를 채플린 제도를 보고 상당히 참 좋은 제도다라고 보고 왔는데 제가 첨부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접견이라든지 가정 활동에도 저희들은 전화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 며칠 전에 들어온 수용자가 아주 어린 청년인데 목숨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살인 미수로 들어왔지만은 이 안에서 또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까스로 막고 심리치료팀과 함께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무관심한 부모와 또 이렇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그 부모 밑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시설은 비록 위기 상황이고 또 벼랑 끝에 있지만 우리 교도관과 또 우리 교정 참여해 주시는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또 고사 회원들이 함께 할 때 이 사람들을 정말 그것도 자살이라든지 또 죄에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참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코사회처럼
함께 교정 선교와 또 교정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옳은 일로 구해내는 데 합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 소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사의 슬로건인데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포기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시고 과천교회 목사님이신 이성준 센터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패널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이성준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좋은 강의를 잘 경청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김영식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교정에 대한 일반론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그 출입 인원도 제한이 돼 있고 또 단계별로 허용에 따라서 월 1회 정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선교 현장이 너무 많아서 이래 가지고는 그 갇힌 형제들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교회에서도 빨리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서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는 더 이런 영상 예배가 필요한 곳이 교정시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전염병 발생 시 예배 활동 제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약간의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서 분명히 교도소는 또 이렇게 예배가 폐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이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에도 예배 중단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 수용자들에게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국 교정시설 예배의 구심점이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컨텐츠가 좀 세분화돼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공통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세상과 좀 소통을 하면 좋지 않겠나. 너무 답답하고 갇혀있는 형제들에게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교정교화에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교정시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아니고 평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교도관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평일 예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일 예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그 예배 형태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구성은 예배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한 20분 정도. 그래서 강당에서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방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방송도 있고 각 교도소마다 방송 시설들이 되어 있으므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예배 일부의 내용은 길지 않도록 한 찬양 2곡 정도 선창하시는 분 녹화해서
같이 부르면 좋겠고, 대표기도 1명, 그다음에 전국 교정시설과 갇힌자들을 위한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 낭송, 그다음 성경 봉독하고 또 대표를 특송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는 방식으로 좀 많은 순서를 조금 생략하고 간단하게 40분 안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 형태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갇혀있는 형제들에게는 이분 모임도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되집니다. 신앙적인 어떤 성숙을 위해서 예배 이후에 그 사방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예배 이후 간단하게 그날 지정한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 돌아가면서 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조용하게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등으로 해서 이분 모임을 영상으로 다채롭게 소개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장소는 각 교도소에서는 하기 어려우므로 영상 녹화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나 그런 시설에서 녹화를 하면 좋겠고요. 설교는 저희 총회를 대표할 수 있는 좀 존경받는 인물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 영상, 간식, 소식지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 작업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정선교협의회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더불어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한국교회 차원에서 교정시설 예배 회복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추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합과 일치를 통한 한국교회 하나됨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전문 교정 선교단체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총회 교정선교협의회는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교정시설도 코로나가 풀리면 내년에 가고, 올해 영상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해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각 교도소마다 영상으로 찬양도 말씀도 보내주는 그런 운동을 펼치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넘어서서 국제교도협회와 더불어서 아시아 태평양 제수련회도 했었는데,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 교정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연합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줌 회의들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요. 이후에 또 좋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제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준 센터장님. 이제 정책 제안까지 해주셨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중단되고 있는 교정 예배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해 보고요.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선교협의회 3분하고 코사코리아에서 2분의 질문자, 총 5분의 질문자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명기 목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잠시 2번째 방승필 목사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방승필 목사님 마이크가 안 나오고요. 전명기 목사님 마이크는 켜진 것 같습니다. 네, 김한식 교수님께 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순천 교도소에 숨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요,
아까 우리 강의 중에 교정시설을 증설하는 조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 그거 제안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나요? 지금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예.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제안한 분은 있지만 이제 소회의도 거쳐야 되고 뭐 또 상임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비 현상 때문에 이제 교정시설이 특히 안양교도소 같이 지금 60년 가까이 된 교도소도 증축도 못하고 뭐 개축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차원에서 어떤 국회 차원에서 이걸 좀 약간 강제성을 띠고 신축하지 않는 한 교도소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지는 아직 않은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요. 네. 부지가 6만 2천 평이고 현재 건축된 네, 부지가 많이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고 뒷받침이 되니까 소년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법무부에 허락을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지역이라 그런 것 같아가지고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이제 소년원을 이게 호남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에 여자교도소, 기독교 민영교도소, 여자교도소를 네. 2호점 3호점 이렇게 지금 세울 계획을 세우고 좀 추진해 가고 있는데 네네. 법무부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네. 허락을 근데 안 목사님 말씀하시는 민영교도소는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재단과 법무부와 조금 더 협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정시설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교도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설을 짓는 것이 신축하는 것 특히.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 법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법무부와 좀 협의를 아마 법무부에서는 다른 어떤 이유로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은 있어요. 민영교도소나 뭐 하여튼 민영교정시설에 관한 그런 것이 이미 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님비 현상에 의해서 교정시설 자체를 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한 좀 효율적인 방안으로서는 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요, 김원찬 목사님이십니다. 예, 대구 교수 선교에 있는 김원찬 목사입니다. 김만식 교수님께 네, 예, 가석방에 대해서 네네,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네네. 22년 전에 봉사를 시작했고 지금 2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만난 형제들이 벌써 22년째, 네네. 무기수 형제들이 22년째인데 이분들은 좀 이제 출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과밀 현상이 있는데 몇 년째 왜 이런 분들을 가석방을 안 하는지, 네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 네네. 김영식 소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아는 범위 예. 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형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형법이. 가석방에 관한 규정은 형법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형법에 보면 과거에는
25년 징역이 최고형이었습니다.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 형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형이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활동하실 그때는 20년만 넘으면 가석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5년이 최고형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50년이 최고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판사가 지금 5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46년 징역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징역형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50년이 최고형인데 20년 정도 지나서 가석방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법률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좀 과도기적인 어떤 시행 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 맞습니다. 것을 전혀 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25년에서 50년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기수들이 전국에서 무기수용자 우리 수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김영식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7년 내지 8년 정도 지나야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김영식 소장님께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님. 예. 네. 대구교도소는 유일하게 전국에 종교사동이 있습니다. 종교사동이 예. 있어서 1층에 기독교, 2층에 천주교, 3층에 불교 이래가지고 종교사동을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전하면서 이제 곧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래서 교정 제도와 함께 이런 것들을 교도소 안에 정착을 시키면 좋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뭐 구체적인 어떤 교정 제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종교 사동을 예. 그전에는 저도 이제 교도관으로 이렇게 들어온 지가 이제 32년째가 됐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이렇게 각 교도소마다 이렇게 종교 사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층별로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점차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각 교도소에 종교 사동은 없고 종교 거실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이 좀 더 개선되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교도관만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자꾸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좀 더 이렇게 종교적 처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조금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못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계에서도 우리 교정시설을 이렇게 종교 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이렇게 좀 정부와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정 제도는 그 채플린 교목 제도는 참 획기적인 우리 교도소 내 종교 처우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큰 법을 이렇게 개정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교계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고 또 교회 연합회에서 또 새로운 정부를 이렇게 맞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도관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정을 리드하는 이렇게 교정 간부들 중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다른 또 종교의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면 주변에 참 건강한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많은 그 훌륭한 청년들이 교도관에 이렇게 입문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권장해 주십시오. 우리 교도소에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 또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김원찬 목사님. 네, 제가 방금 두 가지 하셨나요? 질문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방승필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보네요. 그럼 이번에 코사코리아의 질문자 김두천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네, 전명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네, 청주 교도소를 섬기고 있는 방승필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106회 총회 총대인데 제가 이제 총회 교정 선교부 아마 실행위원 중에 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종제도. 그거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간 교단으로서 이 제도를 제가 교정 실행위원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임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 꼭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봅니다. 그래서 군목이나 또는 교목은 있는데 지금 교정 제도는 없어서 지금 발제해 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새삼스럽게 참 중요한 제도다. 제가 이제 노예 동반 성장 일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청주 소년원 전담하는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재원 목사라고 우리 이제 같은 회원인데 이 목사님이 38년을 청주 소년원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식 그래서 우리 충청로에서는 이분에게 많은 건 아니지만 14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르죠. 그래서 이런 교정 제도가 앞으로 우리 교단 차원이나 우리 교정에서 교정 공부나 이런 데서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나 정부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더 알찬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전문화돼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우리 김영식 소장님이시나 우리 또 김 교수님, 백석배 교수님 부탁을 드리고 같이 우리 교계에서도 힘을 쓰고 또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나 현직에 계신 우리 소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또한 아니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채플린처럼 저희 나라에도 빨리 교정제도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코리아 회원들 중에서 질문자 김두천 회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잘 보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그런 분들 중에 좀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좀 적절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면 질문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코사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쭉 그냥 몇 년간 쭉 해오면서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심리 정서적인 그런 멘토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현재 우리나라 교정 시설하고 또 범죄 예방 정책국 차원에서 이제 출소자에 대한 이런 거하고는 좀 이렇게 분리가 좀 돼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교정에서 이렇게 교정시설에서 만난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희들 이제 코사코리아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 그러니까 멘토링이나 심리 상담 이런 것까지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법무부 차원에서
또는 뭐 교정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의 그 협의 차원에서 좀 시스템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강화 방안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할까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범죄자나 출소자가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정과 보호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정은 교정본부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관찰하고 갱생보호는 주로 이제 범죄예방정책국에서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특히 과거에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별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쳤습니다. 2005년도인가에 합쳐가지고 지금은 보호관찰법 안에 갱생보호법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교정실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에서도 많이 좀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아예 법률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 업무를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전국의 57개 보호관찰소에서도 하는 업무 중에 갱생보호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출소자가 이제 출소를 임박해서는 그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그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그 수용자를. 그래서 그 수용자와 면담도 하고 또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좀 협조를 구합니다. 혹시 그 갱생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는 좀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와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는 또 수용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에서 협력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범죄예방정책국이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기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특히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아예 그런 갱생보호 업무를 하기 위한 별도의 공단이기 때문에 여기와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각 지역별로 이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활성화하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도소는 약간 지금 뒤처져 있어요. 이 업무에 있어서는. 예. 답이 됐는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과 보호관찰이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네. 빨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재범률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죠. 강의를 네네.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 이번에 저희 코사코리아에서 차승호 회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봉코리아라고 그 수소 살균기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코로나19 사멸에 좀 일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수봉코리아 대표 차승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저도 한 4년 전인가 한 10개월 정도 본의 아니게 그 사업 때문에 그 내부에 수용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번 있어본 사람으로서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뭐 물질적으로 뭐 어려운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소 방역기로 사실은 저희 제품이 좀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인체 해가 없는 방역이라서 좀 교회 쪽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뭔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쪽 그 교정시설에 제가 특별히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좀 아픈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떤 방법이 이렇게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있을까요? 담당하시는 분에게 좀 답장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김영식 소장님께서 예, 예. 답을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글쎄, 지금 현존하는 그 이렇게 방역 그건 주로 이렇게 벤젠류의 방역을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사실 인체에 해롭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법과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타 이제 생활 방역 물품 있지 않습니까요? 제가 이제 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우리 방역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염소수라든지 또 차염소수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서 이산화염소수가 가장 이렇게 유효기간만 지킨다면 굉장히 참 우리 방역에 가장 친환경적으로 참고로 그거는 염소라는 거는 예, 예. 예, 예. 예. 세계 최초로 수소 방역기를 개발했기. 예, 예, 예.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산화염소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지정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러나 생활 방역 물품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조달청 등록 업체라서 예, 예. 아마 인체 해가 없는 방역은 제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적인 벤젠류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수소 방역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그 예, 예, 예. 사이트에 보면은 수소 방역기라고 하면 수소 살균기라고 하면 저희 제품이 나옵니다. 수본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방역팀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수소 살균기라고 치면 바로 예, 그 예. 웹사이트부터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제가 또 대표를 맡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 뭐 왔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식적인 허가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법무부 교정본부 그 방역팀에서 우리 질본 본부 있지 않습니까요? 저희 질본까지 다 허가를 다 살균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본하고의 어떤 허가 물품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되고 질본의 질의에서 이렇게 된다면 아마 교정시설은 밀집시설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군 각 내무반에. 예. 그래서 군보다도 저희가 더 이렇게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하고 섬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나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면 아주 기대가 되어지고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수소 살균기 치면 저희가 나옵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나 싶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영식 부산구치소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이런 포럼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현직에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이 교정선교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정본부가 앞으로 해가야 될 그런 타겟책에 대해서 미리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저희들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기에는 연말쯤 되면은 저희들이 백신 체제가 상당히 완료되면 이제 이런 비대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또 한편은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또 신종 바이러스 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제 변수가 많은
그런 이제 시대가 도입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한 그런 이렇게 수용자 가족과 또 사회와의 접촉 프로그램을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사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정시설에서 바깥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교화 프로그램 또 참여 프로그램을 할지를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정당국에서는 최근에 그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스마트 접견이라든지를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자 교화 부분에도 적용하자는 그런 제안과 협의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빨리 인터넷 이런 사용들이 교정시설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비대면 시대에도 수용자들도 외롭지 않고 또 사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분들이 교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2부 행사 진행을 했고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패널 강의하신 이성준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교정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교정 시설과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총체적으로 교도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도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수용자들도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그들의 심신의 안정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총회본부와 총회교정선교회와 코사코리아에서 함께 진행한 교정 포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거요? 네. 끝났어요. 한 가지. 이성준 목사님. 네, 우리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하려면 7분 남았는데요. 혹시 회원분들 중에서 좋은 또 의견 있으시면 한 7분 정도만 더 하고 4시 반에 모든 순서를 그렇게 마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광훈 좋습니다. 목사님, 예. 그 교도소 안에서도 그 IT를 활용한 뭐 선교라든가 또는 교정 사역을 할 수 확대하고 또 발전해 가야 되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형이 뭐 25년형에서 50년으로 이렇게 갑자기 확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IT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멈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백신들을 좀 많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맞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은 좀 하루빨리 뭐랄까요 그 교도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접종을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서울 갔다 왔다고 제가 담깁니다만은 교도소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뭐라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유도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법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성준 목사님께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설교에 뭐 총회적으로 좀 이름 있는 뭐 총회장급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총회장급이라고 해서
총회에 이름 있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 교정 사역을 이해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잘 꼭 총회적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서 섭외를 하시더라도 교정 사역에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설교 영상이라든가 설교를 송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유명한 분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신 존경받는 인물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늘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또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남재 목사님. 네,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음소거를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가 안 돼. 네, 그러면 일단 그 다른 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해제. 아,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아니 김정식 소장님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예, 예. 그 이런 시대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교도소 안에 종교인들이 목회자나 뭐 또 공무원처럼 상주 근무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하신 이분의 그 가능성이나 실현성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이게 실현되려 그러면 우리 교계 쪽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정부 측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예.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부분 나라가 절대 다수 나라가 교도소 내에 그 상근하는 성직자가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용자는 종교체험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또 자살 방지 또 교화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을 우리 행영법, 우리 형집행법 내에도 그 내용의 정신이 잘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그 1960년대 또 그때 한때 잠시 우리 교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여 명 정도의 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교도소에 교목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캐나다형을 거기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공무원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형은 교회 연합회를 연합회 내에서 교정사역 또 연합 분과를 만듭니다요. 그래서 그 교정사역 분과에서 그 각 교단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각 교도소에 2년간 또는 뭐 3년간 이렇게 파견하는 형식으로 캐나다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봉급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복무 관리나 이런 것은 또 교단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종교적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것 플러스 해서 수용자 가족 지원 상담, 수용자 가족 건강성 회복,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와의 어떤 피해 회복 문제, 이것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 업무, 이런 중요한 우리 교도관들이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역을 또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또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근무할 때는 이제 공무 수탁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체제가 아주 굉장히 참 좋게 보아졌습니다. 아까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이렇게 부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어떤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고, 다만 오랫동안 안 해오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면은 우리 좀 더 우리 교계에서 교계 연합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특히 우리 법무부와 또 인사혁신처 또 이런 중요 관계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교회 연합회와 또 불교계도 예컨대 조계종 종단과 또 천주교는 단일 조직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함께 논의하는 것은 그분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각 교회 연합회에서 또 종교 연합회에서 파송하는 형태로 하게 된다면, 저는 특히나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선과 좀 맞물려서 좀 더 이야기가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영교도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우리 한기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대통령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교도소보다도 오히려 더 저는 이 교정제도는 더 설득력이 있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예산 부담을 가진다면 저는 각 종교단체에서 그러니까 교회연합회, 천주교연합회, 불교연합회에서 얼마든지 그 초기에는 어떤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도 오히려 교회연합회, 종교연합회에서 부담하겠다. 수용자 교화에 종교만큼 또 중요한 요소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에서 자살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그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것이 충분히 민영교도소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한 분은 이번에 교정선교 대상 받으신 이윤희. 네, 유 선생님 계세요? 예, 우리 이윤희. 예. 효인 요양원이에요. 마이크 좀 켜보실래요? 올려놨어요. 예. 네, 아까 예, 지금 마이크를 켜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총회를 대표해서 박정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목사입니다. 우리 교정 선교 화성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인사를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회 본부 우리 총무님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하지 못했고 제가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김한식 교수님, 또 김영식 우리 부산에 계시는 소장님, 또 부산에 계시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또 우리 이승준 목사님, 좋은 강의 듣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저희 총회 본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데 교정시설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우리 교정사역자 여러분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준 목사님이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함께 고민하면서 이 교정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윤희 교도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안 켜신 걸 봐서는 교정대상 받은 소감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목사님. 네. 네,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근무 중에 네. 오늘 요즘 6월이 제일 근무 평정하고 전부 여러 가지 바쁜 일이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예,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 5층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 대화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네네. 네. 제가 앞부분에는 이렇게 포럼에 참석을 못해서 네.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교정 대상을 받고
지금까지 또 남부교도소를 거쳐서 지금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3년 후에가 이제 올 연말이 3년 차가 되는데 내년에 이제 일선으로 또 내려가야 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또 많은 그 수용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교정기관의 모든 그 신우회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들어가서 직접 전도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할 수 없는 그런 차단된 지금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선 기관의 후배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과연 나도 일선 기관에 내려갔을 때 과거에 그런 보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사적인 삶을 일선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기도 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 우리 교정 교도관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뭐 외부에서 우리 종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교도관들이 그 일선에서 선교사적인 삶으로 많은 수용자들을 직접 접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것이 참 예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교도관들을 먼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고 또 그런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기간이 한 4년 정도 대면이 남았는데 하나님께 한 3,000명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1,200명밖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해서 남은 요 4년 동안 1,800명의 어떤 숫자에 불과하더라도 제가 소원했던 그 수용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종교위원 여러 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려운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포럼을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